안녕하십니까.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예술체육분과 강사 김진애 교수입니다. 문화융성 벌써 2년 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벌써 3년 차가 되어가는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문화융성의 의미, 문화가 있어서 행복한 삶, 그리고 문화융성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들 모시고 문화융성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 왼쪽에 군장대학교 뮤지컬학과의 유인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오른쪽에 숭실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학과의 방귀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제 왼쪽에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이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제 오른쪽에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의 나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면서요. 이대영 교수님한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영 교수님은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 왜 이 문화융성이라는 큰 주제를 내세웠는지 그 이유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문화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우리가 문화융성이라는 국정 과제에 역대 정부에 없었던 문화를 이렇게 들고 나왔느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대통령 후보 당시 문화특보로 있으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할 때 아마 잘 기억은 안 날지 모르지만 당시 그 문재인 후보께서 정치 교체 어떤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하셨는데 저희 쪽에서는 시대 교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 이제 전체 그것도 희망의 새 시대로 나가겠다, 새 시대를 열겠다고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었는데, 시대 교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여기까지 왔는데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적으로는 부를 누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 각박하게 지금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사회 현상들, 이런 부분에서 좀 낡은 과거 문화와는 좀 결별하고 새로운 문화의 옷을 좀 입어야 되겠다는 쪽에서 이제 문화융성이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그 잘못 해석하면은 좀 문화가 어떻게 융성이 되느냐 이런 그건데, 문화의 씨를 좀 뿌린다는 생각으로 문화융성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보면 인종과 언어, 뭐 이념과 관습, 이걸 넘어서 인류 평화 발전에 기여하고 기쁨을 나누는 문화나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문화융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가의 국정 기조 캐치프레이즈로 나온 거지만 국민이 자발적으로 문화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그 기본 베이스, 그 부분을 좀 만들어 놓겠다. 5년 동안에 문화의 융성이 크게 되지 않겠죠. 하지만 그 씨를 좀 뿌리겠다 하는 쪽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도 다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지만 더더욱이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화라는 키워드를 내세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대통령 치고 문화를 경시하는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죠? 분명히 역대 정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택 교수님은 원래 이 운동권 출신이시고 또 영화 제작도 화려한 휴가인가요? 예, 광주 사태를 다룬 것도 하시고 또 그런 쪽에 서 계신데, 이 현 정부의 이 문화융성 기조, 과거 정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저는 그 제5공화국 80년대서부터 이제 연극, 공연예술에 몸을 담아서 한 30여 년 이제 연극, 영화, 또 지금 뮤지컬 쪽에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30년을 되돌이켜 볼 때
좀 전에 뭐 이대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경제 발전,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우리 국가의 모든 가치의 판단의 기준이었다면은 이번에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늘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냐? 정치, 경제, 사회, 그 다음에 문화.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먹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배부를 때 이제 찾는 것이 문화다. 이런 것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 우리 국민들조차도 이제 그렇게 인식이 돼 왔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과거 정권에서 이제 그 김대중 정부죠. 이제 그 문화 예술에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산업화로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예술도 돈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지난 10년간 이제 문화산업진흥에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다면은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융성을 들고 나오고 그것이 또 5대 국정과제에 이제 문화가 당당히 기치를 내건 것은 엄청난 그 변화이고 이제는 문화가 단순히 여가, 취미, 여유가 있을 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우리 국민의 이제 삶의 질이라는 차원에서도 이 문화예술이 그만큼 국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인식의 계기를 줬다.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계기를 줬다. 그것이 과거와 다른 가장 큰 차이고 특히나 뭐 이제 한류 최근에 한류를 통해서 그것이 단순히 문화의 확산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는 효과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너무나 또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만 치닫는 것도 위험하거나 또는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데 문화 융성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는 문화예술 생산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향유하는 소비자 또 그것이 대도시 서울 중심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에 사는 소외계층까지도 이제 문화예술이 삶에 스며들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은 하나의 큰 그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인택 교수님 평가가 대단히 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 문화 융성의 기치를 내것은 그 뜻은 그거는 뭐 누구도 부정해서는 안 되고 다만 이제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하는 것은 또 다음에 짚어봐야 되겠죠. 예,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를 이 돈이 되는 산업의 어떤 가치까지 끌어올린 건 사실이고요, 그죠? 그게 현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가치뿐만이 아니고 문화의 정신적인 가치, 그래서 인문 정신을 강조하고 또 생활 속의 문화를 상당히 강조.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뭐 여러 가지 선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문화는 크게 보면 이제 먹거리, 살거리, 그다음에 볼거리, 할거리 그 네 가지 요소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먹는 거 굉장히 좋아졌고요. 뭐 물건 사고 싶은 거 많이 있고 우리가 뭘 보러 갈 것이냐, 또 무엇을 할 것이냐의 여러 가지의 사실은 이제 컨텐츠의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융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할거리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고요. 이건 우리의 삶의 질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은 문화가 융성이 되면 될수록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문화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요. 거기에 저희들은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부분이 보이지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뭔가 볼 수 있도록 느껴주는 것이 디자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또 문화가 융성하면 융성할수록 그거를 서포트해주고 그거를 실제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디자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뗄래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디자인이다. 아주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방규희 교수님께서는 현재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활약이 대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진 사실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네. 그 문화융성의 기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융성의 내용을 뭐 간단히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4대 국정 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문화는 이해를 하는데 융성이 도대체 뭐야? 뭐 문예부흥인가? 왜 하필이면 융성이라는 단어를 썼지 하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낯설어 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뭔가 융성시킨다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문화가 있는 삶, 우리의 삶이 너무 각박했다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에 끄달리다 보니까 한 계단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숨가쁘게 이제 치달아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상하게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26위. 하위에 속하고 있는 게 현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행복지수를 좀 높일 수 있을까? 아프리카도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은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은가? 우리 국민들이 좀 뭐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인자를 갖고 있나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문화를 찾은 겁니다. 머덕이라는 학자가 문화의 특성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문화는 만족감을 준다. 그렇잖아요. 아까 이제 디자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도 그냥 이제 종이컵에 마실 때 하고 예쁜 아주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쁜 잔에 마실 때 하고 그 맛이 틀리거든요. 어머 이거 왜 뭐야? 막 이러면서 마시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갖고도 어떤 문화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저는 특히나 우리 소외계층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상황을 만족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문화융성의 기본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좀 못 살더라도 네. 이게 하여튼 뭐 삶의 만족감이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제가 좀 안 되더라도 문화융성이라는 단어로 커버를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 경제 성장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국민의 행복과 괴리된 문화 성장에 대한 그런 경제 성장에 대한 하나의 반성으로 이런 문화 융성에 나왔다. 이렇게 우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대현 교수님, 그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최근 문화관광부 자체 조사에 의하면 문화가 있는 날을 10명 가운데 8명이 모른다고 합니다. 네.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문화가 있는 날에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문화가 있는 날을 우리 인수위 때도 그 부분이 과시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꼭 실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문화가 있는 날인데 그걸 또 꼭 정해서 문화가 있는 날로 해서 그날은 뭐 미술관, 박물관 뭐 개방을 하고 그럴 경우에 민간 국공립은 가능하죠. 예. 또 민간 쪽에서는 왜 저쪽은 공짜로 하는데 이쪽은 안 해주냐. 민간 쪽은 또 문제가 복잡합니다. 사실은 이 우리가 취임사 내용에서도 국민 개개인의 생각이 콘텐츠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뿌리가 아주 깊은 어떤 문화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우리 최초의 목적이었는데 사실은 이 문화 융성이 잘 돼서 다음 정부나 이렇게 넘어갈 때는 문화 융평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반적으로 문화가 들쭉날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와 우리 문화와의 어떤 적지 않은 충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즐겨야 될 각 세대별 문화가 아직 규정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생활문화 공동체가 잘 안 돼 있고, 도시에서만 문화예술이 있는, 그러니까 문화를 예술과 자꾸 동격을 놓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가 있는 날을 사실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게 문화가 있는 날인데 우리는 문화가 있는 날이 꼭 공연장이나 극장이나 미술관, 박물관을 가는 날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서 문화부 정책 자체가 그쪽으로만 몰고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당초 저희가 준비했던 것은 그 풀뿌리 문화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촐로들, 나이 50, 60 되신 분들의 사연을 듣는 것도 문화입니다. 그들의 우리가 살아온 어떤 이야기들을 젊은이들이 가서 들어서 녹취해서 그것도 남기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가 있는 날은 아주 노블한 수준 굉장히 높은 근데 그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우리 국민들의 여건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조금 교양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수준이 좀 있는 분들이 가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문화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을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많이 강화시켜 놓고 그다음에 미디어를 좀 문화예술 미디어를 좀 강화시켜 놓으면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아 나도 즐길 수 있네라는 이제 어떤 자신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생활문화 공동체로 나아가면 진짜 프로 예술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는 감시관 어떤 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문화 융성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지금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문화융성위원회 우리 방 의원님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일반 시민들에 대한 문화 교양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좀 돼야만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는 그건 꼭 그 수요일만이 아니고라도 그날만큼은 꼭 즐기되 그날이 아니고더라도 매일매일이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밤, 문화가 있는 낮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콘텐츠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지난 대한민국의 60, 70년 된 이 역사에 먹고 살기 급급했고 내가 아파트가 몇 평이지? 그 다음에 내가 해외여행 한번 가나? 아니면 무슨 뭐 내 차가 몇 cc짜리지? 이걸로 인간을 규정해 짓던 아주 오래된 습성에서 이제 너는 무슨 책을 읽었어? 너는 어디 전시관에 갔다 왔어? 요즘 어떤 영화를 보고 즐기고 있니라고 대화의 어떤 타겟이 달라지는 거를 5년 안에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통과 의뢰를 우리 현 정부가 아직 못 시켜드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곧 나오겠죠. 그러면 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쯤 되면 국민들이 조금 대화의 질이 먹고 사는 어떤 그런 경제나 이런 나음과 비교하는 문제에서 자기의 절대적 자존을 지키면서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즐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가 있는 날이 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좀 전시성이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려 그러면 이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고 풀뿌리 말하자면 그 문화 체험 문화가 있어 정말 일상 속의 문화를 강조하신 거잖아요. 지금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 굉장히 훌륭하신 예술가들, 대중예술가들 포함해서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리딩해서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하고 우리가 그들을 보고 박수도 쳐주고 축하를 해주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문화는 5,000년 동안 시서와 가무, 무문, 연희 여러 가지 장르에서 해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외국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지만 사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감자 캐는 할머니가 중얼중얼 대시면서 자기 삶을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드라마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이 땅의 젊은이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지난한 세월을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오셨고 그런 부분들을 알아나가면서 내 주변 것을 사랑하는 게 일단 문화융성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좀 유명한 아니면 뭐 해외에서 조금 유명해진 사람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다니는 거는요. 그건 센세이셔널리즘에서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무엇이지? 우리가 누구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 우리는 전 세계와 어떻게 서로 교류를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 교양이랄까? 그게 문화융성의 기본 발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받아서 우리 방 교수님 문화융성위원이신데 지금 생활 속의 문화를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추가 글쎄요, 설명 저는 그냥 간단히 해주실까요? 말씀을 드리면은 어렸을 때 저희는 이게 참 가난한 세대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린이날이 돼야지만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무슨 날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억지로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그렇게 정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직 또 홍보가 안 됐다는 건 마케팅이 좀 부족하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문화가 있는 날엔 행사에는 꼭 참여하는 게 의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면은요, 10,000원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줄을 쭉 서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티켓팅을 하고 어딘가 갔을 때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문화가 있는 날에는 10,000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공연을 싸게 볼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을 우리 서민들에게 드리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제 앞줄에는 제가 이게 장애인이다 보니까 휠체어여서 장애인석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앞줄에 지적장애인 친구들이 쭉 한 5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인솔해온 교수가 저기 선생님들이 막 조용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같이 공연을 볼 수 있다. 아주 점잖게 너무 잘 봤거든요, 그 공연을. 그래서 이게 바로 문화가 있는 날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부드럽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문화가 있는 날이 아니더라도 문화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문화 바우처 제도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거의 한 600억 정도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우처들도 많이 확산되면 좋은 공연, 좋은 전시회 이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억지로라도 만들어 놓으면 또 관심을 갖게 되고 확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주로 우리 지금 문화가 있는 삶의 공연이나 영화나 음악회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우리 나근 교수님 디자인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문화가 있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 철학적으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세요. 뭐 제가 철학은 뭐 잘 모르는 놈이긴 한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문화가 있는 날인지 날이 있다라는 건 오늘 제가 좀 처음 알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사실은 굉장한 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디자인계도 제일 고민이 뭐냐면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을 때 오는 오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디자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디자인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디자이너가 누구냐 하면 3분의 2가, 한 70%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앙드레 김. 그러니까 디자이너 하면 앙드레 김을 떠오르기 때문에 디자인을 생각하면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만든 그 옷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옷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게 어떻게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가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거는 사치와 허영과 낭비의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디자인하면 갖고 있는 그런 그 편견이 있어요. 근데 문화도 마찬가지로 문화라는 단어는 괜찮은데 문화인 하면 벌써 이거는 뭔가 좀 클래스가 있고 뭐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제가 이제 밤에 이제 프로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문화에 관련된 프로가 나오면요, 그 방송의 그 세팅 자체가 굉장히 클래식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그거를 보는 사람들 자체가 사실은 오가는 내용보다 시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은 편견을 갖게 되거든요. 저 문화인이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어디를 가야 되고 거기서 또 굉장한 그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일반이 접근하기 쉽도록 다시 말하면 저희 디자인계가 좀 잘 협력을 해서 이거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잘 풀어가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가 두 분 말씀하시는 데에서.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은 자기의 기대에 관계가 있어요. 내가 기대를 높이면 행복하지 않고요. 기대를 낮추면 행복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많은 캠페인과 마케팅을 통해서 기대를 다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갔을 때 그 기대를 충족을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뭔가 거기 갔더니 뭔가 와우하고 서프라이징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꾸 캠페인 하다 보면 좋은 거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 기대는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봤을 때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야, 내가 그 비싼 돈을 주고 갔는데 이만족을 얻을 바에 내가 가서 소주나 한잔하고 풀고 말지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데 때로는 문화가 좀 수준 이하다 이런 말씀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상대적인 거니까. 네, 기대가 네, 높으니까. 네. 그리고 또 좋은 문화는 또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만족감을 드려라. 그래야 맞습니다. 행복해진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어서 행복한 삶, 행복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잘 되고 있습니까, 유 교수님? 저는 그 뭐 문화가 있는 날 이게 전치성 그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좀 세분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문화 향수층이 거의 한 4천만 명이 문화를 향유해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국민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가 1등입니다. 1위. 미국이나 인도보다도. 그렇죠. 그 극장만 그런데 거기다가 뭐 요즘 IPTV라든가 VOD, 뭐 모바일을 통해서 영화는 저렴하게 온 국민이 너무나 잘 보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편식이죠. 이를테면 아까 미술, 전시, 공연, 클래식, 국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접근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문화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또 글로벌 문화국민이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근을 하기 쉽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별로 보면 우리가 유치원을 졸업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간 이제 이 문화예술하고 딱 담을 쌉니다. 입시 공부해야 되니까. 그죠? 영어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55세, 한 60세 지나서 그러면은 60세 지나서 지금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그 이제 아까 할 거리라는 말씀을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할 거리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시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 이때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 체험의 기회가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소비도 하고 또 이 다양성도 높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한 달에 하루 가지고는 4천만 명을 소화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또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100만 명의 공무원 집단. 이 사람들이 일에 치이고 문화예술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야말로 1차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 의무적으로 문화 체험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월 1년 상시적으로 문화예술, 특히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렇게 좀 그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거는 좀 더 의무적으로라도 좀 관람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문화가 있는 날이 세분화돼 가지고 뭐 첫째 주에는 공무원 문화가 있는 날, 뭐 두 번째 주는 학생, 뭐 그다음에 세 번째 주는 그 60세 이상 노년층, 그다음에 또 우리 저 주부들 그죠? 그 결혼해서 출산과 동시에 또 문화예술하고 담을 쌓게 돼. 30대, 40대 이 주부들. 뭐 그렇게 해서 오히려 문화가 있는 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 그렇게 섹션화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제가 지금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문화 융성이 우리가 미술관, 박물관, 그 다음에 뭐 공연장이나 영화관이나 뭐 도서관이나 서점 이걸 많이 가는 게 문화 융성이냐? 네. 그거는
전 다음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그건 융평 단계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찾는 거고 그럴 경우 막 가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문화가 있는 날에는 좀 할인해주면 너무 좋은 건데 지금은 그렇게 갈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고날을 노려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내가 즐기지 못했던 문화를 즐겨야 돼 이게 아니에요. 늘 가던 분들이 그날을 조금 더 활용해서 가는 겁니다. 바우처도 우리가 지난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그 창의한국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백과사전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뽑아 쓰는 건데 뭐냐면 문화가 있는 날이 누가 즐기니까 플레이어들에게 우리가 가서 박수를 쳐주는 날이냐 아니면 내 삶에 내가 지금 문화가 내 삶에 들어와 있느냐 그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기본법도 이제 그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 해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이제 그걸 만들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문화 센서스 조사를 좀 저희도 막 하고 그럽니다. 이제 그 법안에 넣었는데 과연 문화 지표가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대도시 사람들, 그러니까 시골에서 경운기 트럭 몰고 솥골 풀 뜯고 이런 분들은 그런 문화를 어떻게 즐겨야 되느냐. 그 오롯이 대도시만 와야 돼.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식이 또 찾아가요. 찾아가는 문화라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그 클래식 음악을 듣고 와 너무 향기롭고 좋다. 그게 아니고 과연 우리는 도농 간에 무슨 노소 간에 계층 간에 뭐 서로 즐기는 문화들이 있는데 우리가 서양 오리엔티드 된 문화 지표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에게 들이대니까 우리는 문화적으로 민도가 낮아 보인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컨대 노래방 같은 것도 말입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즐기러 가는데 물론 그게 하이 클래스 예술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시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가 있는 날은 굉장히 하이 클래스, 하이 레벨의 세련된 그것만으로 규정된 건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시 개척해보고 장르 문화는 장르 문화대로 즐겨야 되지만 또 다른 하위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융성시켜 주어서 그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주장을 하고 그 부분이 펼쳐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대영 교수님 말씀은 지금 문화가 있는 날은 뭐 강제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방법들은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해 봤는데 네. 오히려 강제하면은 뭐 좀 안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오히려 풋뿌리 문화 체험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고 그걸 제가 이제 맞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할 때 그 초중고등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넣고 군부대, 교도소, 지금 제가 또 청주여자교도소 애들을 뮤지컬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일반 예술가들이 아닌 문화의 직접적 생산자가 아닌 그들이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를 겪어보니 너무 좋고 체험해보니 좋다는 인식 확장이 되면 문화가 있는 날을 찾아서 다닐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이윤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더 여러 장르로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을 자기가 즐길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은 그 문화가 있는 날을 감지해서 즐길 수 있는 그 중간 단계 그 사다리를 좀 우리 정부가 만들고 융성위원회에서도 만들어 주시고 그게 이제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네, 하는 겁니다. 전체 국민들의 어떤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기회나 인식의 전환을 먼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유 교수님은 뭐 다양하게 해보자. 여튼 문화에 대해서 뭐 관심들을 다들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어떻든 아직 그 지금 이대영 교수님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저는 지금 이를테면 아까 공무원 예를 들어 도저히 뭐 시간적으로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오는데 문화예술하고는 접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인데 어떻든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리딩 그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좀 문화가 있는 날을 계기로 해서 좀 억지로라도 미술관, 박물관, 포커싱을 좀 시켜서. 연극, 클래식 공연을 보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절대 자발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면에서 저는 문화가 있는 날을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활용하자.
이게 제 얘기. 지금 대통령도 문화가 있는 날은 지금 거의 거르지 않고 해외 순방만 없다면 거의 거르지 않고 그날은 참여하시거든요. 그거 중요한 거죠. 그것처럼 거죠. 네. 네, 중요한 거죠. 그만큼 의지가 문화 형성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중요한 거죠. 그 당신 자체가 그걸 굉장히 그 본인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만 마케팅이나 문화부에서 조금만 더 이 푸시를 하면 굉장히 좋은 아마 다시 올 수 없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좋습니다. 네. 문화가 있어서 행복한 삶이라는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화가 있으면 행복합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닌가요? 행복과 문화 관계 어떻습니까, 나경 교수? 제가 볼 때 이제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 문화가 풀어야 되는 그 이슈는 이제 아까 이제 유 교수님도 그 초등학교에서부터 고3까지 잃어버린 그 12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모 기업이 이제 일본에 이제 커피를 이제 들여가려고 그러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차밖에는 모르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접근을 했냐면은 초등학생들한테 커피 향이 들어가 있는 맛있는 디저트를 공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들이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 애들이 결국은 커가지고 나중에 일본의 그 커피 문화를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략적으로 잃어버린 그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잃어버린 12년을 거치면서 사실은 문화의 가장 중요한 감성에 대한 거를 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사실은 그 문화라고 하는 이슈는 감성이랑 직결되어 있고요. 그 감성 중에서도 문화와 행복은 어떻게 하면은 기쁘고 즐거우고 행복한 긍정적인 감성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저는 문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화의 융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 중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어떤 감성을 깨울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 동의합니다. 이게 그 행복이라는 게 감성 지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성을 키우자. 이성 가지고 행복하다 그러진 않잖아요. 느끼니까 네. 행복하니까. 그래서 좀 감성 교육, 예술 교육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되고 네. 있습니다. 저기 지금 현 정부에서 그 지역별로 문화 융성을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우리 확실히 서울 문화, 지방 문화로 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지역별 맞춤형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2013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시행령이 아직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이제 지금은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쭉 말씀하신 것 가운데 서울과 이제 지방에 대한 너무 차이가 극심하다는 게 많이 지적이 됐는데 정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갈 수 있는 극장조차도 없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영화관 세워주기 이렇게 해서 한 50석 정도의 영화관을 좀 이렇게 세우는 역할들을 좀 이제 정부에서 하고는 있고요. 그리고 이 뮤지컬 한 편을 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아까 이제 학생들한테 너무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서울에 올라와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학습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향유해야 됩니다. 어른이 돼갖고 갑자기 그래 뮤지컬은 좋은 거야 하면서 가서 구경하려고 하면은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 효과가 아주 중요한 것이 문화라고 그렇게 봐줬을 때 저는 이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 과제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지역 특화된 문화예술 도시를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방송 작가로 오랫동안 그 현장에서 있다 보면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스토리텔링 중에서 지역 스토리텔링이 가장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는 누가 살았고 이 지역에는 어떤 특성이 있어서 이런 문화 산물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나가다 보면 문화가 굉장히 많이 꽃피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소가
저는 굉장히 문화거리, 그러니까 컨텐츠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역 특화된 문화예술 도시로 만든다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울은 그런 경쟁력이 없어요. 서울은 그냥 문화 소비의 도시가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이제 문화 생산의 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봐서 이 그 지역문화진흥법이 잘 시행만 된다면 우리 곳곳이 문화가 꽃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 항상 그 원칙은 동의를 하는데 네, 네. 잘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저는 또 학교가 부산에 있어서 그 서울하고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군산 어떻습니까? 예. 예, 군산이 작년에 한 750억을 들여서 군산 예술의 전당을 지었습니다. 인구가 한 27만 도시에 그리고 거기에 운영 예산은 뭐 몇 억. 예, 그리고 뭐 프로그램을 채울 건 아무것도 계획도 없고 그건 뭐 부산의 영화의 전당이라든가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어떤 업적 때문에 이렇게 건축만 짓고 거기에 채울 콘텐츠는 없는데 저는 그냥 오히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정책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최소한 지방에 시장 군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한테는 문화예술 전문가로 특보를 하나 둘 것. 제 경험상 부시장도 안 돼. 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짱이어야 돼, 짱.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 그 다음에 지역문화재단 이사장, 그 다음에 지역문예회관 관장만큼은 왜 개방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외부 네. 개방직 전문가를 앉혀서 그 라인,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과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 그 다음에 문화재단 이사장, 그 공간인 문예회관, 그게 이제 뭐 전시장이든 박물관이든 그 관장, 요 핵심 라인만큼은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가가 앉아서 그야말로 지역의 문화예술 융성,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해야 되는데 그걸 꼭 좀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절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발전 없다고 보고요. 아까 작은 영화관, 저는 디지털 시대에 굳이 그 작은 영화관 지금 지을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건축이야. 저는 오히려 뭐 지금 IPTV라든가 그 대형 화질이 있고 디지털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의 스토리텔링도 저는 쿵푸 팬더라는 그 세계적으로 히트한 영화, 그 미국 헐리우드가 만들었잖아요. 쿵푸하고 팬더가 어디 스토리입니까? 중국의 스토리잖아요. 네. 우리 뭐 교수님 뭐 영화과 교수님이시니까 너무나 잘 알겠지만 그런 것이 너무 조금 편협된 지금 마인드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그 누구의 스토리든 그것을 그 지역에서 잘 만들고 그래서 지역의 콘텐츠 제작 생산 역량을 키우면서 그것이 국내에 다 보급이 되고 나아가서 해외로 보급이 됐을 때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이라는 좀 더 시각을 달리해서 봐야 되지 않는가. 너무 그 지역에 한정돼서 계속 정책을 피다 보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번 이 자리를 빌어서 오히려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 가운데 귀에 들어오는 얘기가 그 문화 특보를 해가지고 부시장급 이상으로 좀 해라. 예. 뭐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작은 영화관도 사실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영화관으로 네. 만드는 그런 점을 그렇죠. 네. 디지털 네. 미디어 쏘는 아이, 거. 그럼요. 뭐 마을의 경로당, 네, 네, 교회. 네. 아이 그럼 뭐 그건 지금 좋습니다. 뭐 그 네. 건물은 굉장히 많은데 프로그램이 없는 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프로그램을 좀 이제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괜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 자기 인기를 위해서 뭐 몇백억 들여가지고 건물만 짓고 그런 짓 하지 말라. 그 공무원들이 모르면서 문화행정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그 말씀이시죠? 네. 예, 속이 시원.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하고 이제 산업화의 관계에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굴뚝 산업 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문화 산업 쪽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문화 산업 강조하면서 이제 문화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겠다. 결국은 문화를 통한 창조 경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과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걸로 창조경제 연결을 시켜서 결국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그 연결된 사슬인데 그 사슬이 중간에 이제 끊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쉬운 것이 이런 그 컨텐츠를 창출하고 하는 것들은 뭐 워낙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창출은 많이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펀딩이 들어가고 마케팅이 들어가서 시장을 창출할 것이냐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쉽게 말하면 언밸런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 저희 학교에서도 컨텐츠 만들기는 쉽고 학생들이 뭐 많이 하긴 하는데 실제 그걸 가지고 실제 개발하는 사람하고 이거를 돈을 댈 수 있는 펀딩을 하는 사람하고 엮어서 또 이 회사를 차려서 뭐 한두 명이라도 고용을 하면 그것이 지속 가능, 서스테이너블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 한 1년쯤 하다가 문을 닫아버리면 사실 이거 안 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의 그 쉽게 말하면 그 파이프라인의 균형을 어떻게 잘 맞춰줄 것이냐 하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잘 풀어주면 그러면은 오히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성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네. 7월 달에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인가요? 네, 네. 네, 와가지고 한중 영화 공동 제작 협정이 체결이 그렇죠.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단순하게 뭐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제 공동 제작의 명실공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 제작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영화 시장의 마켓이 중국, 한국, 일본, 아시아권으로 좀 넓어진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이대현 교수님 지금 콘텐츠라 그러면 뭐 연극도 있고 뭐 방송도 있고 뭐 드라마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뭐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현 정부에서 좀 야심차게 기획했던 게 미래창조과학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부서를 만들면서 그쪽에 정부 3.0을 이어붙였고 정보를 이제 빅데이터를 다 공개를 해서 그 안에서 노다지를 캘 수 있는 왜냐면 정보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합하느냐 구슬도 이제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가 되듯이 근데 지금 우리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제일 지금 이 걸림돌은요 지금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 지금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인터랙티비티로 21세기 이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작가주의로 완벽하게 만든 소설이나 영화나 뭐 이런 연극이나 이런 연극은 좀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내 의견을 좀 개입해 보겠다는 그 시스템이 전환이 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앞서가는 게 게임입니다. 게임인데 게임 개척자들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갔는데 나중에 덜컥하고 철조망을 치는 게 입법기관이에요. 철조망을 치면 그동안에 갔던 사람들이 다시 기회비용 다 잃고 다 돌아와야 됩니다. 아니면 외국으로 떠야 돼요. 그 사업을 계속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콘텐츠 산업을 키우기 위한 모든 기관들이 전폭적으로 협조해서 들어가야만 작은 우리가 공연물 하나라도 그 다음에 뭐 음악회라든지 음악 저작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지금 전혀 안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유전자가 전 세계에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데 그동안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모질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각 지방마다 우리 향교도 있고 지금 남아있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들이 다 서양 오리엔티드에서 붙여있기 때문에 콘텐츠가 우리 대한민국만의 콘텐츠를 찾아내는 기법에 서양들이 그것을 동의해 줄 수 있는 만큼 수준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서편제였다 옛날에. 지금 뭐 대장금이 팔려나간다. 이런 건 팔려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콘텐츠, 우리 것을 콘텐츠화해야 돼서 그걸 주목적으로 우리가 해외 마케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양 오리엔티드 된 것을 같이 해서 팔다 보니까 지역 아까 우리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문화도 안 되고 영화제도 보세요. 수없이 많아요. 특색 있는 영화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무형문화재 또 축제가 있으면 그 지역에 사실 그런 무형문화재가 없어요. 근데 해당 그 단체장이 그거 한번 믹싱해서 만들어 보겠다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의 우리 이 삼천리 강산에 있는 고유의 뭔가의 문화도 지금 다 획일화돼 있고 과연 콘텐츠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콘텐츠는 국민의 개인의 생각부터 모으는 것 작업을 하고 그걸 좀 산업화 시킬 수 있는 여러 시스템들 그런 시스템들을 좀 국회에서 좀 빨리 좀 만들어서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막혀 있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에 받아서 그 국회 아까 이제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소위 입법권과 그 다음에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무지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성장 과정에서 문화예술 언제 접했겠어요. 그래서 아까 문화가 있는 날에 국회의원들은 예? 게임 체험의 날, 그 다음에 뭐 예? 미술관 체험의 날, 박물관 체험의 날, 예? 뭐 공연예술 체험의 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좀 강제로 체험을 시켜서 또 그 업계 관계자들과도 얘기를 듣고 게임이야말로 지금 아주 그 지난 한 10년 사이에 급성장한 저기 효자 콘텐츠인데 그 국회의원 분들이 게임을 알겠어요? 지금 저도 게임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있는 날을 아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국회의원들 그분들 보내시면 안 되고요. 그분들의 자녀나 그분들의 그 사모님이나 이를테면 의원님들 제가 만나면 바빠요. 바쁜데 주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문화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입법기관이나 뭐 행정기관에 우리의 어떤 사연을 다 전달 못하고 귀찮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콘텐츠라는 것이 그 빅헤드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요. 빅헤드 하나 나오면 서양에서 뜨든 우리나라에서 뜨든 빅헤드를 어떻게든 상품화 시키려고 안달이 났어요. 그런 사이에 롱테일 그 작은 기업들이 발아해가지고 키울 수 있는 싹이 다 빅헤드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게 하나 만들어주면 다 수직 계열화 돼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는 이미 우리가 그 고속 성장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죠.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 1인 콘텐츠 기업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유 교수님 아까 좋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문화인날 한 달에 한 번씩. 친형님이 유인태 의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새정치민주연합인가요? 뭐 그쪽 당에서 발의하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균 교수님 아까 콘텐츠 생태계하고 말씀하셨는데 추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이제 뭐 저희 쪽에서 보면은 이제 그 하여튼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는 뭐 요새 아주 다들 뭐 이력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어디다 얹을 거냐, 이거를 모바일에다 얹을 거냐, 어디에 얹을 거냐에 되면은 이것이 어느 한 분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좋은 컨셉을 디자이너들이 만들면 그거는 또 엔지니어랑 붙어가지고 같이 해야 되고 또 마케터랑 같이 붙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단계에서 정말 융합적인 그런 좀 접근이 좀 필요하고. 네. 그동안에 이제 효율성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롱테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어떻게 끄집어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 것이냐.
사실은 거기에 정말 정책적인 그런 집중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준비할 때 뭐 실현화된 건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뭐 기회가 있으면 실현하려고 그러는 게 굉장히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가지고 문화복덕방들이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이 복덕방은 뭐냐면 내가 음악을 하나 작곡했어. 근데 그쪽에다 얘기를 해주면 그쪽에서 그걸 믹싱할 수 있는 기관들 가까운 동네부터 그 다음에 저 서울은 누구까지 해서 이게 문화 생태계가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망을 좀 깔아줘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몇몇 개인이나 몇몇 기관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 같으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재단이 문화를 뭐 모르는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거기 카르텔이 또 있습니다. 제가 쭉 다녀봤어요. 지난 정부 기관장 하면서 다 다녀봤어요. 거기 카르텔이 있고 결국은 물론 그 카르텔을 저는 그 이를테면 코드 인사라 그러는데 그걸 존중하는 겁니다. 마음 맞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해야지 전혀 다른 사람이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소통될 수 있는 생태계가 지금 현재 다 막혀 있으니까 문화 생태계를 뚫어주면 그 어떤 그게 콘텐츠 복덕방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망들을 등대처럼 어디 세워주는 그것이 사이버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이 더 중요하지만 그랬을 때 이제 융성에 대한 씨 뿌리기가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콘텐츠 복덕방을 지역별로 좀 활성화하자. 네. 소통 좀 하자. 뭐 그런 말씀. 아니 그 망이 있어야 돼. 포스트 망이 있어야 됩니다. 망이 그 망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 단지에도 복덕방이 들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뭐 경로당 뭐 이렇게 있지만 문화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할머니가 나도 책 한 권 내고 싶어 내 삶을. 그럴 때 누가 붙어주느냐? 그 동네 아줌마가 웃기지 마라 할머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 우리 여기서 할머니가 그럼 살아 인상을 우리가 누군가를 그럼 붙여줄게요. 해서 개개인이 다 자서전 한 권이 나올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것도 준비했었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컨텐츠화 돼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뮤지컬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기폭제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5년 동안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부가 준비를 해서 다음 정부에서는 그걸 융평으로 이제 하향평준화가 강평 아닙니까? 그동안 모든 게 하향평준화를 평등을 자꾸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올려서 평등화시키고 네, 이제 하자. 융평을 시켜보자 그렇죠. 이런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시고. 이제 준비를 해왔던 이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를 좀 넣어주세요. 문화융성위원회 건의하시고 지금 이제 말씀 문화부에 중에 그 예, 복덕방이라는 건의하십시오. 표현을 하셨는데 네. 우리는 지금 이야기 은행 좋죠. 예, 그거를 이제 이야기은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이야기거리가 있으면은 그 은행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이야기 저희가 예, 예, 했을 이야기 때 은행입니다. 문화뱅크를 저희가 이제 네, 인수위 네, 때는 네,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네. 문화뱅크에서 예. 그걸 다 받아서 사는 겁니다. 네, 그래 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컨텐츠가 완성이 되면은 그분한테 일정한 저작료를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야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이디어가 이야기. 네, 이야기 산업입니다. 그러면 네. 기존에 그 각 지역에 들어가 있는 은행이나 네, 네. 농협에다가 한 한 코너를 코너로 만들어서 예. 그래서 직접 쓸 수가 없는 사람은 와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써주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왜 네. 실현이 안 되는 겁니까? 실현이 아니 안 지금 되고 기획은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네. 조금 더 확장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야기은행에서 네, 지금 네. 문화복덕방 이거 기가 막힌데 네. 그 지역의 포스트 역할을 하는 게 아까 이제 문화예술과장, 그죠? 그다음에 문화재단, 지역의 콘텐츠진흥원 이런 기관들이 이제 지원 역할을 하든가 하고 지역의 젊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주부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이 그 문화복덕방을 통해서 꼭 그러니까 전문 멘토가 붙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온라인을 통해서. 네. 이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 그걸 왜 다음 정부로 미루세요? 아니요. 예, 그건 정말 빨리 정부가 아니고 그건 이번 내년에 실시를 하셔야겠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는 아직은 현재는 제가 이제 인수위까지는 그걸 다듬어 놓고 나왔는데 제가 나온 지 한 1년 반, 2년 되는 동안에 제가 들여다본 우리 지금 박근혜 정부의 문화 정책은 우리가 그걸 입안하면서 같이 고민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 같이 고민했지만 추진력 있게 이제 이걸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융성위원회가 우리 방 의원님 계셔서 말씀드리기 조금 불편하지만 이게 영역을 넘어가야 돼요.
문화부 안에서 문화융성위원회가 있으면서 지금 안 둥글러가는 거죠. 미래창조과학 장관들이 몇 분 배석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지금 외교부 나가는 사람들, 외교 홍보 대사들이라든지 영사들이든지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게 진정한 문화융성이라는 건 전방위에서 벌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인 예술 문화가 융성이 되는 거고요. 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성가족 발 것 없이 전체가 다 부처 간의 벽화물과 완벽히 된 상태에서 문화 융성이 이제 돼야 되니까 그걸 강력히 좀 드라이브 거세요. 제가 있었으면 걸었습니다. 걸고 네. 기합도 막 넣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부분 잘 여하튼 뭐 부탁합니다. 이게 지금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이제 눈을 외국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지금 K-팝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K-컬처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자, K-컬처의 어떤 해외 진출 상황 어떻습니까? 앞으로 잘 될 겁니까? 어떻습니까? 단군 이래 정말 네. 5,000년 역사에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뭐 누천년 중국의 문화 지배를 받아왔다가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일본에서 혐한류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너무 한류가 일방적으로 상업적으로 거의 공격적으로 그 당사자 국민들의 문화적 자존심까지 건드리게 이제 진출을 하니까 이제 당연히 반작용, 거부감이 내기고 그것이 이제 일본에서의 혐한류로 지금 이제 뚝 떨어지고 저는 중국도 시간 문제라고 네, 봅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서 진출할 거는 하되 또 국가와 국가 간에 국민과 국민 간에 글로벌 시대에 문화는 한편으로는 교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쌍방교류. 그래서 민간에서 상업적으로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공연을 수입할 수는 없잖아요. 국내 시장에서 돈이 안 되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이제 공공 부문에서 교류 차원에서 좀 더 초청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좀 고도의 그런 또 전략이 병행되고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중국에서도 혐한 기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쪽 문화도 우리 쪽을 많이 받아들이고 상호 교류하자 이런 말씀일까요?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 방 교수님이나 나 교수님 하실 말씀 있어요? 한때 그 지난 정부에서 한류 문화예술학과가 있었어요. 그 정부 조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한류 그냥 아침에 눈 뜨면 한류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한류의 이런 열풍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컨텐츠보다는 몇몇의 그냥 인기 스타에 의존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겨울 연가가 그렇게 일본에서 뻥 터질 줄 모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계기로 해서 뭐 대장금에서 드라마, 그다음에 케이팝들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저는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앞으로의 한류는 이런 것보다는 아까 디자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한글을 뭐 바탕으로 한 디자인, 아까 음식, 먹거리 뭐 이렇게 할 것 이런 것들을 다양한 한류의 품목으로 만들어야지 음악과 드라마에 의존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거는 다들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방기 교수님 지금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네. 선천적인 거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아, 저는 그러실까요? 소아마비에 걸려서 그렇습니까? 이 우리 한국의 이 소위 말하자면은 이 소외계층. 소외계층의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높은 편이죠. 어떻습니까? 뭐 상위층을 제외하고는 다 소외계층이라고 우리는 좀 중산층이 붕괴된 입장에서 그렇게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또 이 장애인을 위한 문화 융성도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또 본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글쎄요, 그런 말씀. 네, 저도 이제 제가 문화융성위원회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왜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을까 했는데,
그 국정 과제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에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발전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딱 두 가지가 세션이 보였는데, 하나는 장애인 아트페어를 매년 개최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한다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역할을 제가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는 지금 대학로에 있는 구예총회관이 장애인 문화예술센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 공모에서 그러니까는 뭐 소외와 뭐 장애와 비장애인을 잇고 예술인과 비예술인을 이끌어서 있다라고 하는 이음이라고 이제 됐는데, 센터라는 명칭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샵 이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화 융성에 있어서 소외계층의 문화 융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상류 사회에 있는 분들은 누릴 수 있는 만큼 모든 걸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지 그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머니에 티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이용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갔는데도 또 턱이 있고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뭐 몇 층은 운행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문화 접근권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첫째 번 놀란 것은 뭐냐면, 너무 예산이 미미해서 비교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장애인 체육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장애인 체육 예산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이. 그래도 아주 미미한 거죠. 이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건데, 이제 앞으로는 이 정부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이 장애인들의 복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는 내년을 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허브로서 장애인 문화예술센터가 생기면은 그 안에서 아까 늘 말씀하셨던 다양성, 장애인 문화예술은 또 하나의 다양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문화들이 지금부터 시작되면은, 장애인이 그렇게 시작되고 나면은 그걸 속에서 노인, 또 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그 문화를 통해서 서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네, 있습니다. 덕분에 네. 상당히 네. 진척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정말 맨날 예산 받으러 국회 가는 게 네. 요즘 일입니다. 예, 노력 분발 부탁드리고.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하나 네. 좀 첨언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 이제 디자인 쪽에서는 이제 그 용어 중에 이제 뭐 장애인이냐 뭐 이런 단어를 이제 안 쓰거든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유니버설 디자인 단어를 이제 썼다가 지금은 이제 또 그것도 안 써요?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라고 아, 또 이제 포함시키는. 쓰고 하고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쓰는데, 네. 사실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 이게 이제 그 이제 이음이라고 하는 내용 네. 굉장히 잘하셨는데, 네. 거기가 또 너무 또 장애인들만 다 모여버리면 예, 그렇죠. 안 그게 되죠. 그게 과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장애인들이 이니시에이션을 했긴 했지만 거기에 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 아까 말씀 네, 다양성이라고 네, 하는 네, 것을 정말 강조를 좀 네, 하고, 네. 그 상징적으로 그 건물만큼은 정말 남녀노소 구분 없이 어느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상징적인 디자인이 좀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걸 갖고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나근 교수님한테 부탁하시면 네. 디자인 컨셉이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거기 뭐 제가 학교도 가깝고 해서 자주 네. 다니는 길인데,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접근성이라고 하는 이슈를 잘 풀면 네. 정말 사람들이 느낄 때, 야, 이게 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장애 없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끝나고 나왔을 때 아마 굉장한 그 감동으로 네. 다가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현 정부의 2년차 문화 융성의 실태를 우리가 좀 가감없이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문화 융성을 위한 방향성이나 재현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후한 평가를 내리신 윤택 교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문화라는 게 워낙 개념이 광범위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서 아직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예, 다만 지금 정부에서 또 문화융성위에서 민간에서 열심히 지금 이제 연구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좀 그 실시 집행 시기를 좀 앞당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칫하면은 이게 현장과 유리돼서 또 탁상 공론화되기가 쉽고 또 집행 단위로 넘어갈 때 역시 뭐 법적, 제도적 또 예산 뭐 이런 걸림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좀 신속하게 많이 아까 뭐 이를테면 국회의원 같은 분들도 문화가 있는 날 문화 체험을 통해서 좀 공부를 시켜서 빨리빨리 이렇게 좀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어. 현장의 목소리에서 동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건대 시장 옆에 문화특보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사장, 문화회관 관장, 지방문화콘텐츠진흥원장은 제발 전문가를 두시라. 그것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름길이다라고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이대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를 넣었지만 이 융성이 이 박근혜 정부가 문화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냐는 거는 차기 정부에서 아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은 아직 안 보이고 있고 몇 부분은 보이고 있지만 그 가시적인 성과에 너무 전시적 성과에만 골몰하다 보면 문화융성이 이제 안 되고 나중에 문화융평으로 갈 수 있는 그 사다리마저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적으로 잘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3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강력한 추진력 없으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은 바빠서 그 부분을 다 챙기지 못하니까 그 누군가가 장관님이든 뭐 청와대에 계시는 뭐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그 실제 집행하는 추진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전 부처를 뛰어다니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력 있게 그동안 계획을 다 잡아온 것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면 지금 유인태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지금 현 정부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이를테면 집권당이랑 가까운 쪽에서부터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조례를 다 바꿔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지금 필요한 거는 중반기이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력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어떤 이를테면 사람들의 선정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남은 3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책임자, 최고 책임자들이 좀 강력하게 강력해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고 또 인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뽑아서 좀 더 일을 좀 열심히 하게끔 하자.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 말씀이시죠. 3년차 넘어가기 때문에. 자, 우리 나금 교수님. 전반적인 방향성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력한 추진력도 필요하고 한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워낙 넓다 보니 이게 어느 한쪽을 잘 하려다가 오히려 다른 쪽을 망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어프로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디자인할 때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이거 손잡이는 잘 만들었는데 다른 데가 안 좋으면 결국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모니터링 시스템하고 좋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꼭 정권 내에 뭔가를 꼭 가시적인 결과를 본다는 것보다도 많은 씨를 뿌리면 좀 빨리 올라오는 놈도 있고 좀 천천히 올라오는 놈도 있고 어느 날 보면 전체가 다 꽃이 피울 수 있는 좀 그런 장기적인 관점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획은 아주 좋고 또 긴 호흡으로 가되 우리가 조화롭게 문화융성을 한번 강력하게 추진을 해보자.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방귀 교수님. 네, 제가 이제 재미삼아 말씀을 좀 드리면은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문화융성위에서. 그랬더니 그 공약사항의 문화예산이 2%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경제도 힘들고 그래서 2% 달성이 힘들다 하고 어떤 한 의원이 말씀하시니까 계속 듣고 계시더니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아직 우리한테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충분히 나는 2%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2% 공약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그 예산이 있어야 움직일 수. 아까 자꾸 움직여야 액티브한 것들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이제 보고회 때 있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왜 제가 몰랐죠? 이렇게 반문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바로 홍보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몰랐다는 것을 국민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이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서민들 또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 아이템들은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홍보의 문제를 하시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텔레비전에서는 맨날 9시 뉴스 끝나고 나면은 스포츠 뉴스 하는데 왜 문화 뉴스가 없느냐. 그러면은 각 방송사에다가 한번 이렇게 건의를 해봐라 했는데 방송사에 건의를 했더니 알겠다고는 하고 지금 아무도 그런 그 문화 뉴스를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문화에 무슨 뉴스거리가 그렇게 많어? 누가 음반 낸 거, 뭐 누가 뭐 공연하는 거 이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좀 많은 그 홍보를 좀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2% 문화예산 달성 가능하고 네, 문화 뉴스. 문화 2% 문화예산. 예, 2%는 예산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홍보를 위해서 문화 뉴스를 만들어달라. 네, 네. 뉴스 하라.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네, 네. 네. 자, 여러분 오늘 그 문화 융성에 대해서 우리가 장시간 여러 전문가 교수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 보았습니다. 흡족하진 않겠지만 저희 전문가들의 의견이 문화 융성에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가 정말 훌륭한 문화 강국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